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거시 경제를 바라보려면은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본 거시 지표들이 있어요. 거시 지표들. 거시 지표들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총 공급이라든지 총 수요라든지 또 통화량이라든지 또는 뭐 저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자율이라든지 물가 수준이라든지 그다음 취업률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거시 지표들이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데 거시 지표들의 움직임과 동시에 제가 또 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시 지표들은 항목을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통화량부터 시작해서 뭐 환율, 물가 수준, 생산량, 뭐 이자율, 뭐 국민소득 이런 부분들도 물론 봐야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큰 흐름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주목해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수업 중간에 제가 잠깐 물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특히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그대로 있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부동산 수준이 높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선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잠깐 뭐 저희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얘기를 해보시죠. 자,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요. 한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서 한국의 사람들을 봐야 돼요. 만약 몽고 사람들은 정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막 며칠간 또는 몇 달간 뜯어먹다가 또 옮겨가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살았던 오늘날 목축을 하게 했던 이 자리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농경이에요. 여기서 계속 땅 파고 텃 받고 이게 몇 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여러 대가 살고 있어요. 60년대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왔는데 도시로 와서 지금 굉장히 산업발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도시에 와서 서울에 와서 부산에 와서 사는 특정한 동네 자체를 자기 하나의 뭐라고 그래 이게 일종의 이걸 고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유에 관한 개념이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왜냐하면 농경 문화 기본이니까. 정착과 농경 문화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보는 나라 사람일까요? 보지 않는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집, 옷, 그 다음에 자녀 교육법 등등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뭘로 합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가 밀집되어서 사는 나라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 차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 소나트급은 거의 어마어마한 큰 차예요. 우리나라 모닝도 큰 차예요. 티코나 모닝도 일본에서는 큰 차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티코를 타고 하얏트 호텔을 가면은 발레 파킹을 받아줄까 안 받을까요? 물론 해주셔야 하겠지만 티코를 타고 하얏트 호텔이든 뭐 메르시 호텔을 가더라도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요. 백화점을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만약에 제가 티코를 타고 동창회 모임을 왔을 때 저를 굉장히 가볍게 바라볼 거예요. 제가 운동을 가끔 골프를 쳐요. 골프를 칠 때마다 친구들한테 매번 제가 10번 중에서 7번 욕을 먹는다 그럴까요? 욕은 그 사람들은 그냥 말인데 저는 맨날 욕이라고 생각해요. 야, 차 좀 바꿔라.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아니 소나타가 멀쩡하거든요. 괜찮아요. 한 10년 타고 다니는데 요즘 소리가 좀 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친구들은 제가 제일 안 좋은 차예요. 근데 매번 차를 바꾸래요. 그 친구들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보다 많이 벌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번 차를 바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안전성이 어쩌고 뭐 소나타도 별로 안전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면 한국의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사람들은 과시욕이 엄청나요. 과시욕 플러스 상대적 비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지. 나는 오늘 행복해 하루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행복해 봐요. 반드시 비교를 해요. 아니,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자전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전거를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유욕이 어마어마하고 부동산 소유에 관한 소유, 특히 정착에 관한 땅에 관한 소유, 토지라는 드라마를 봐도 나오죠? 소설을 봐도 나오죠? 소유에 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 다음에 과시욕이 엄청나게 강해요. 과시욕.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속에 차도 그렇게 비교하는데 집은 어떻게 할까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집은 더더욱 많이 비교를 해요. 자, 사람들이 제가 제 처제가 선을 나갔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처제가 멀쩡해요. 저같이도 그냥 그렇게 이상한 집안은 아니고 멀쩡한 집안이고 선을 나갔는데 저희 처갓집이 개나리 아파트,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살다가 장인어른이 은퇴하고 나서 남한산성 밑에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개나리 아파트를 두고 재건축을 해서 이제 아이파크가 됐죠. 두고 월세를 받으시면서 이제 남한산성 밑에 가서 살고 계셨어요. 처제가 이태리 유학을 갔다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선을 보러 나갔어요. 여러분 선을 보러 나왔을 때 그 선을 보는 상대방이 또 다른 상대방한테 첫 번째 질문하는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물론 직업을 묻거나 물론 이름 다음으로 묻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름 다음으로 묻는 게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차는 보니까 보이잖아. 제가 외제차 탔네, 뭐 벤츠 탔네, 그냥 한국차 탔네, 작은 차 탔네, 큰 차 탔네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집은 확인이 가능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선을 보러 오는 상대방이 어떤 레벨인지 알고 싶어해요. 근데 뭘로 확인을 해요? 동네로.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처제가 그때 남한산성 밑이니까 남한산성 밑에 광주에 어디 삽니다 했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몇 마디 안 하고 커피 한번 마시고 이랬었더래요. 그 친구가 사실은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쪽 음악 쪽인데 수석이 졸업한 친구고 이태리 국립음악원에 가서 음악하고 있었고 그때 밀라노 오페라단에 주연을 하고 있는 애고 생긴 것도 그렇게 이상한 생긴 그 아니에요. 근데 가서 거의 차이다시피 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네가 사는 동네 때문에 보자마자 찍힌 거다. 그리고 농담으로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집에 관해서
굉장히 뭐예요? 비교의 대상이자 과시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집값에 관해서 제가 첫 번째 1번 소유에 대한 얘기, 두 번에 관한 얘기, 세 번째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의항의 물이 있어요. 의항의 물이. 의항의 물이 금붕어가 있는 물이 있어요. 금붕어가 몇 마리 물이 있어요. 이 속이 이게 의항이고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이게 의항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물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물은 가만히 내비두면은 증발을 해요. 이거 그럼 물의 수준을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이 증발이 돼요. 물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부으면 돼요. 정부의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돈을 어떻게 돈의 정책이 뭐냐면요. 정부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의학 속을 기업으로 보면 돼요. 물이 이 정도 수준이 유지돼야 의학 속에 물고기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데 물이 줄어들거나 정벌이 되거나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학 속의 고기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정부는 항상 통화량을 공급을 해요. 보통 2 내지 3% 안정된 국가라든 2 내지 3% 통화량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유지가 돼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속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속에 물 속에 있는 산소들이 돌아야 되는데 잘 안 돌아. 물이 모자라 갑자기 급증발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는 물을 엄청나게 채워넣어요. 두 달 전에 친구가 금융감독원 다니는 제 친구가 그래서 최근에 부산은행 임원으로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팔았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했을 때 벌써 작년 말에 팔았나요?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다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강남의 아파트를 살아야 됐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팔았으니까 아마 그때 작년 말부터 가격이 계속 조정이 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아마도 한국의 경제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으니까 굉장히 폭락하지 않을까, IMF처럼.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나랑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4월 말에는 내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 친구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11월쯤에 폭락을 갈 건데 나는 그때 아파트를 사겠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적어도 4월 말, 늦어도 5월 초,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6월 말 기준으로 이번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개인주택에 관해서는 다주택자 하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일시적인 중과세 유예 조치를 내렸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건매물이 나올 테니까 반드시 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참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는 안 사는 쪽으로 내리고 왔어요. 그리고 4월 말이 지나고 5월 초도 지났어요. 4월 말과 5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해야 그래서 결국에는 5월 말에 잔금을 치러줘야 새로 매각하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를 안 하기 위해서 두 채인 경우는 굉장히 세 채인 경우는 특히 재산세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매각이 5월 초는 일어나야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노래를 그랬는데 그때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 물건들도 나와 있으니까 사라라고 있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그 세월이 지나가자마자 지금 부동산이 급등을 했어요. 제가 급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요 아파트들이 2, 3억이 올랐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예상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도 같이 폭락을 할 거다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경제가 거꾸로 봤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이 잘 안 돌아갈 거니까 정부는 돈을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할 거다.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요.
경제 상황이 돈이 안 돌아가지만 제발 좀 돌아가라라고 활동을 해요. 이게 두 가지는 첫째는 통화량을 증가를 시키든지 두 번째는 이자율을 낮추든지. 그래서 이자율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낮췄어요. 저는 부동산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대출의 규모가 지난 한 10년간 계속 급증해 왔는데 제가 납부하는 이자는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제가 이자 납부하는 수준은 거의 똑같아요. 그 대신 뭐가 올라간 거죠? 부동산은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엄마 아파트라든지 강남의 잠실의 주공 5단지라든지 한양 아파트라든지 미성 아파트라든지 현대 아파트라든지 그 친구랑 주고받은 수많은 아파트들의 가격 수준이 4월 말 수준보다 적어도 2억에서 5억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 친구의 투자 판단은 뭐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려갈 것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경제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원료가 돈이에요. 돌리기 위한 이게 뭐예요? 에너지 원인 돈이거든요. 그 돈은 집어넣든지 돈의 이자율을 급격하게 낮춰가지고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로 내려왔어요. 상상도 못할 금리죠.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1991년에 제가 취직을 해서 다니던 시절에 그때 대출이 금리가 13%, 14%였어요. 근데 지금은 1.4%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0.7%예요. 제가 대출 받은 금리가 2.5%예요. 몇 퍼센트가 줄어든 거죠? 몇 배가 줄어든 거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몇 배가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계속 했던 얘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 팔지 마라. 그리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지 마라. 그 대신 주택이 없는 사람은 분양을 받든지 건매를 사라. 이거였어요. 근데 분양은 점수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경쟁률이 100대 1, 50대 1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은 100대 1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못 받아요. 점수가 낮으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가격이 낮은 건매를 사라는 얘기로 했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도 서초, 송파, 강남, 목동, 분당 등등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주택을 안 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제가 한 2달 전에 저랑 같이 운동을 하다가 아는 분이 강남의 아파트 한 10년 전에 세 채를 파는 거예요. 청담동, 개포동, 압구정동 아파트를 세 채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지난 한 10년간 45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지금 그 돈까지 뭐하냐 했더니 14억 전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집을 사라 해가지고 샀어요.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 2차를 31억까지 갔던 게 26억 5천에 건매 나온 걸 제가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해가지고 사게 하고 돈이 모자란데 그래서 내가 은행 지주명까지 소개시켜가지고 돈 모자란 거 내가 대출받게 해가지고 샀어요. 사고 나서 며칠 전에 다시 만났는데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게 마지막 건매였어요. 그리고 5월 28일에 잔금을 치렀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래서 지방은 모르겠고 수도권에 특히 이제 수도권 중에서 주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좀 많고 상승 가능 이유는 뭐냐면은 돈 가치가 없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푸니까 뭐예요? 이 어항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집이 좋아진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또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지금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아요. 높은 수준이에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인 가격 때문에 더 높아질 거다, 더 낮아질 거다는 오히려 외국의 상대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야 좋습니까? 낮아야 좋습니까? 질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올라갈 것 같다고 보고요. 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수준이에요. 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봐요. 월급장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별로 안 좋아요. 한국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안 좋아요. 돈이 산업자금으로 이렇게 다 부동산으로 가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한국의 부동산을 파는데 외국인들이 되게 싸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되게 높으면은 외국인들이 쉽게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997년에, 98년에 현대 아파트 가격이 2억이었어요. 심지어는 아까 어떤 수협 지점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학생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뭐가 억울하냐 했더니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40평대를 1억 4천에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장모님하고 부인이 결사반대해서 못 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1억 4천 사면 전세 끼고 사면 뭐예요? 그냥 공짜로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못 샀대요. 40평이 지금 얼마예요? 40평이 지금 40억이에요. 만약에 현대 아파트가 2억 하는 시절에 외국인이 100만 불을 받는, 외국인들은 뭐 10만 불이라고 해요. 10만 불? 10만 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만약에 10만 불을 받는, 10만 불은 1억이에요. 1억의 월급을 받는 외국계에 있는 어떤 그 직원이 현대 아파트를 몇 채를 사는 거죠? 그죠? 1년 월급을 가지고 10억이면 이때 당시 달러를 바꾸면 2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달러를 바꾸면 그때 환율 2,000원까지 갔으니까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이면 현대 아파트를 1년치 월급만 가지고 몇 채를 사는 거예요? 자, 2억인데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을 가지고 한 채를 살 수 있으니까 1년치 월급을 가지고 몇 채를 사는 거죠? 4채를 사는 거예요. 4채. 자, 19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라면은 외국 회사에 다니는 그냥 일반 직원이 자기 월급을 가지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4채를 살 수 있어요. 그죠? 1억 5천 전세를 끼고 아파트 4채를 사요. 4채를 산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현대 아파트가 30억이야. 전세가 8억이야. 자, 10만 불을 달러로 바꾸면 약 한 1억 2천 돼요. 현대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한 게 22억이 필요해요. 몇 채를 살 수 있어요?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가 만약에 30억을 하는데, 실제로 32억 하죠. 어쨌든 30억을 하는데, 전세금이 8억이에요. 전세 끼고 살려면 이 친구가 외국에 있는 친구, 한국에 있는 외국에 다니는 회사 다니는 친구가 10만 불의 월급을 받는 친구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살 수 있어 없어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살려면 이 친구가 22년을 받은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22년을 모아야 현대 아파트를 한 채 살까 말까요. 22년을 모아야 한 채 사는 거고 얘는 한 채는 1년치 월급을 가서 4채를 사요. 어느 게 더 유리해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에?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만약에 그 친구가 IMF 때 현대 아파트를 4채를 샀으면 지금 이 친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면은 30억을 쓰더라도 120억을 캐시아웃을 하는 거예요. 얼마 투자했어요? 10만 불을 투자해서. 10만 불 투자해서 1200만 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시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IMF 때 제가 미국에서 떠는 등록금하고 생활비하고 합쳐서 다 얼마가 들어갔냐면 약 1억 원 들어갔어요. 1억 원. 1억 원이 들어갔어요. 1억 원을 팔려면 현대 아파트는 몇 채를 팔아야 1억이 나오죠? 1년에 저 혼자 쓰는 게 1억을 썼어요.
등록금하고 생활비 2만 불. 그래서 어쨌든 1억 정도 쓰면은 1억을 쓰면은 1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고 저한테 미국으로 보내려면은 현대아파트를 몇 채를 팔아야 1억이 되는 거죠? 현대아파트 2채를 팔아야 미국에서 제가 1년 유학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4년 유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4년 유학을 하면은 결국에는 4억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 현대아파트를 몇 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8채를 팔아야 겨우 4년치 등록금하고 그냥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등록금하고 주택비 정도 쓰는 거예요. 허리띠 쫄쫄 졸라매고.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30억이에요. 1년 유학비가 똑같이 1억이 든다고 했을 때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하나 팔면은 제가 몇 년을 유학할 수 있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세가 8억이요. 전세비 8억 가지고 내가 몇 년을 쓸 수 있어요? 8억의 반만 하고도 4억만 가지고도 똑같이 1억이 든다고 했을 때 제가 몇 년 유학을 할 수 있어요? 전세금만 8억을 받더라도 제가 무려 8년을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전세금만 가지고도 8년을 제가 유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IMF 때 한국의 집값이 쌀 때는 집을 팔고 또 팔고 계속 팔아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2채를 팔아봤자 제가 1년 유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제주도 땅값이 무지 싸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거저 주웠잖아요. 그죠? 제주도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중국 애들이 쉽게 들어와서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제주도 땅값이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자, 압구정동 땅값이 30억이 좋아요? 압구정동 땅값이 2억이어가지고 외국 애들이 그냥 지나가다 주는 게 좋아요? 자, 국내로 따지지 말고 글로벌 개념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게 나을지 낮은 게 나을지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으로 마지막 마무리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부동산 강의 같지만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을 보면서 자, 부동산이라는 한 이슈만 가지고도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들이 뭔가를 살펴봤잖아요. 자, 우리가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될 거고 거시경영은 어떻게 될 거 방향을 보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시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도 봐야 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뭘 보라 그랬죠? 사람들을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뭘 보라 그랬죠? 사람들의 생각을 봐야 되고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라는 거고 가치관을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예측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는 그 경영인은 그 사람은 통찰력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마치면서 한국경제와 거시경영론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시지표와 각 항목들을 또 분석하고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통찰하는 통찰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가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끝났는데요. 저희 교수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아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내는 각 주에 보내던 레포트들 또 이런 각 주별 과제들은 그냥 제출하는 자체가 그 내용의 퀄리티 자체를 모든 학생들이 다양하게 썼지만 제출하는 자체를 제가 모든 점수를 만점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를 못 받았다 그냥 제출하는 출처 대체로 제가 다 받아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출처한 이 과제는 제가 다 만점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줬던 과제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제출을 가능하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만약 외부에 또 강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만약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해서 여러분의 강의 노트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되면은 제출되는 대로 제가 점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또 기타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이메일이나 또 핸드폰이나 등등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 벤처 경영은 또 유능한 조교가 있어요. 장수진 조교로 있는데요. 연락처를 조교한테 또 하면은 또 필요한 사항들이나 제가 도와드릴 사항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평가하는 과정도 교수들을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사항들은 평가 5점 항목이 아니라 7점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7점을 주시면 됩니다. 1점이 제일 안 좋은 거고요. 7점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등등은 조교 통해 가지고 연락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아마 과제가 제출되고 기말 과제가 제출되면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방학이 들어가는 지금부터 방학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수업 과제 제출하고 나면 그때부터 방학이니까요. 그 다음 과제는 그 다음 아마 또 그 학기는 방학 중에 수강 신청을 하라고 여러분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수강 신청도 과목들은 조금 빨리 또 마감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좀 일정들을 교학으로 연락도 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되게 미안하지만 또 어쨌든 한 학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학기는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2층에 원장실에 있으니까요. 원장실로 또 학기 중에 또 오시면은 또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편한 시간 또 선택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